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로봇 웹 for Distributed Many Device Localiz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앞서서 발표해 주셨었던 비트비오나 아니면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었던 그 포컬 플레인 센서에서 이어지는 똑같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리쿠 무라이께서 이제 만드신 논문이시고 아마 이분이 처음으로 적으신 GBP 논문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분은 이제 포컬 플레인 센서보다는 GBP 관련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박사 졸업하시고 지금 동일 랩실에서 지금 포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거가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수학적으로도 깊게 팔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슬램에 대해서 슬램 쪽에 필요한 수학에서 또 깊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적당히 깊게 들어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논문을 보시게 되신다고 하시면은 막히는 부분 없이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다양한 부분으로 정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매니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좀 중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니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로봇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키바 로보틱스라고 현재는 아마존에 인수돼서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 로보틱스로 탈바꿈한 그런 이제 연구 조직인데 이런 웨어하우스 같은 곳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평소에는 여기 이렇게 어, 저기 공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요런 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들면서 저거를 이제 운송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닥을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특정 그리드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게 해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리퀘어먼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은 로봇들을 다룬다고 해도 이 로봇들이 정말 서로 부딪히지 않고 경로를 잘 계획을 하면서 갈 수 있나 이런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좀 초창기 연구로는 요즘 뭐 최근 것들을 가져오면 뭐 키메라 멀티나 아니면 커빈스 G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키메라 멀티 같은 경우는 이제 MIT의 MIT 스파클랩에서 나온 키메라라는 슬램을 이제 멀티 로봇으로 확장시킨 버전인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로봇이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오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일직선으로 가고 있지만 일직선이 아니라 굉장히 꼬불꼬불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로봇들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럼 굉장히 정확한 맵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네, 멀티 로봇이기 때문에 싱글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매핑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취리 공대에서 이제 마그레타 클리 교수님께서 만드신 논문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제 CCM 슬램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비주얼 이너셜 오도메트리를 수행하는 드론이 여러 대가 날아다니면서 동시에 정확한 맵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를 5개를 동시에 날려가지고 서로 루프 클로저를 걸어주면서 정확한 맵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의 코어에는 저희 비주얼 슬램 또는 라이더 슬램에서 사용하는 이런 최적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번들 어저스먼트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피처를 뽑고 이렇게 뭐 5장의 이미지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피처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인터 이미지 사이 안에서 이미지 사이에서 피처 매칭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피처가 두 번째 이미지에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사이마다에서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3D 공간 사이의 움직임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3D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에도 저희가 오차가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도 피처 디텍션도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3D 포인트들과 그리고 이 포즈들이 조금씩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3D 포인트에서 카메라 센터까지의 이렇게
쭉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이제 빛의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걸 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레이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으면 이걸 레이 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 다발인 거죠. 이 다발 전체를 최적화를 시키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레이를 최적화시킨다는 거는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3D 포인트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둘 중 하나가 되는데 결국에는 정확한 맵을 만들고 정확한 포즈를 찾는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로봇처럼 돌아다니는 로봇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팩터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하늘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이 움직이면서 생긴 경로들 그리고 여기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변의 랜드마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점들 둘 사이에 여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까만색 점이 하나가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자기가 추정하고 있는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데 필요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정보가 담겨 있는 오도메트리 정보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점과 짙은 파란색 그러니까 랜드마크 점 이 두 사이에도 까만색 점으로 저희가 팩터를 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옵서베이션 팩터.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 거리에 랜드마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네. 기존의 슬램 같은 경우에서는 이 네 개의 라이브러리 세레스 솔버, GTSEM, 심포스, G2O 이 네 개 중에 취향에 맞는 거를 하나를 골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 팩터 그래프를 네, 프로그램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냥 네, 솔브 해라라고 하면은 솔브가 돼 가지고 정확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과 3D 포인트가 나오는 게 보통은 정론입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그래프 솔빙을 하고 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네,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랜드마크가 그려져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포즈 정보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색 점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검은색 점이 굉장히 잘못된 위치에 있지만 그래프가 최적화되면서 이터레이션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네, 발표들에서 이제 GBP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게 이제 한 번에 그래프가 한 번에 모든 노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노드들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하나씩 업데이트되는 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네, 디센트럴라이즈 그래프 솔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볼 논문인 로봇 웹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가지고 나서 걔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로봇들끼리에서의 정보망을 만든다라는 거를 뜻하는데요. 이제 저희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월드와이드 웹 WWW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봇끼리도 서로 네, 이제 망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로봇 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 웹이 추구하는 바를 바라보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로봇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마치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버들과 많은 컴퓨터들이 다 원격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네, 서로 통신을 하는데 여기서는 월드와이드 웹에서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래픽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 넘겨주거나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데 로봇 웹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측 정보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관측 정보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뭐 서로에 대한 뭐 각자의 포지션 정보 그리고 어떤 정보를 넘겨줄지를 사실 결정하는 게 이 디자인 초이스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관측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로봇 웹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로봇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로봇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웹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만 잘 하면은 되는 거고 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로봇들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게 되는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로 소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추론하면은 부딪히지 않는 경로를 잘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얻어내는 센서값만 믿고 갔었을 때는 오차가 누적이 되면서 100%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봇 웹의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디자인 팩터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로봇은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이걸 연산을 할 건데 그걸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로 연산을 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라는 말은 이제 제가 그냥 번역을 하면서 의역으로 갖고 온 거고요. 논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로컬 컴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컬이라고 하면은 그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퓨팅 보드가 있겠죠. 뭐 제슨 보드가 올라가 있던가 인텔 누크,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게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는 다른 로봇이나 아니면 센트럴 서버에다 보내지 않고 자기의 플랫폼 안에서 연산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팩터가 첫 번째로는 오도메트리. 내가 이제 한 스텝 한 스텝마다 한 타임 스탬프마다 얼마나 움직였냐를 추론하는 게 이제 오도메트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로봇들의 위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이제 옵서베이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연산을 다 하고 나면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공부했었던 가우시안 빌리 프로퍼게이션에 필요한 그 메시지 컴퓨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컴퓨테이션을 하고 나서 이 연산이 된 메시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로봇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알파, 로봇 베타, 그리고 로봇 감마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컴퓨팅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점선 안에 있는 게 이 빨간색 로봇이 전부 연산하는 거고, 초록색 점선 안에 있는 건 초록색 로봇이 다 연산하는 거고, 파란색은 파란색의 로봇이 연산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빨간색 요 위치에서 V1에서 V2로 이동했었을 때 생기는 이 오도메트리는 빨간색 로봇이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V1 알파가 V1 시점에서 베타 로봇을 봤었을 때 옵서베이션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옵서베이션 역시 로봇 알파가 베타를 옵서베이션 한 거기 때문에 알파가 이것을 담당해서 연산을 합니다. 반대로 베타가 알파를 옵서베이션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베타가 연산을 하고요. 둘 다 같이 봤다라고 하면은 각자가 각자 거 연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우시안 빌리 프로퍼게이션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메시지 패싱 BA 기법이다 보니까 메시지를 패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이제 이 로봇 웹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여기 구현체에서도 딱 요 두 가지 정보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n 곱하기 1 벡터가 있는데 이게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n 곱하기 m 매트릭스가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리고 뭐 논문에서는 프리시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넘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패킷량이 얼마 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로봇 웹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추구했었던 것 중 하나가 Distributed Scal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calability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봇이 여기는 3개가 있지만 3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100개, 1000개도 되고 그 후로도 계속 가능하면 많은 로봇들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인터페이스냐라고 하면은 서로 보내는 데 필요한 메시지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도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언젠가는 스탠다다이즈드 오픈 프로토콜이 생겨가지고 로봇 알파와 로봇 베타가 굉장히 다른 종류여도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알파가 자율주행 차고 로봇 베타가 뭐 드론이다라고 해도 서로 소통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 스탠다드 프로토콜로서 이제 결국에는 로봇들이라는 거는 3D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3D 공간 속에 움직이는 정보를 메시지 삼아 갖고 이번 논문에서는 이것을 스탠다드 프로토콜로 삼아서 구현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쪽을 많이 파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3D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제 리그룹의 정보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 뭐 리그룹, 리알제브라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리그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리그룹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분들 중에서는 리그룹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되게 그 좀 깊이 들어가도 아시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고, 어, 뭔가, 나 리그룹이라는 게 잘 모른다라고 하셔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걸 보고 리그룹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로봇 웹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논문을 읽으려면 두 개의 논문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지성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Visual Introduction to Gaussian Belief Propagation 논문을 굉장히 잘 읽어야지 여기서도 그거를 쓸 수 있고요. 물론 그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읽을 필요 없이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으면 이걸 읽으면서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이 이 리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그룹, 리알제브라, 탄젠트 스페이스 이런 개념들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보면 좋습니다. 실제 로봇맨 논문에서도 이 논문을 추천을 하고요. 마이크로 리 Theory for Roboticist라는 논문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회전에 대한 매트릭스 연산법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거를 미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거를 섭동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 많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수식적으로 나온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리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논문을 쉽게 표현한 영상도 한 1시간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해하는데 그게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을 읽으면서 또 한 1, 2주일 또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굉장히 함축해서 요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로보틱스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3D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다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벡터 곱하기 3D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벡터를 회전시킨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D 로테이션 매트릭스 아니면 뭐 3x3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리 그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 그룹의 형태를 띈다고 봅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저희가 스페셜 오토고널 매트릭스 인 3D라고 해서 대문자 대문자 SO3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뭐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을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은 x좌표로의 회전, y좌표로의 회전, z좌표로의 회전 이 세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회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3 곱하기 3 매트릭스는 이제 3 곱하기 3은 9개의 값들이 있기 때문에 9개의 파라미터로 3차원의 회전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다른 컨디션이 붙어야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실제로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봤었던 이런 최적화 연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최적화 연산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로스 펑션을 가지고 나서 이 로스를 점점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스테이트 값에 대한 미분 값을 찾아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는 건데 3D 이, 이 3D 로테이션 이 대문자 SO3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한 연산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미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미분이 가능한 공간은 보통 이렇게 linearized vector space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리알제브라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탄젠트 스페이스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엑시스 앵글이라는 다른 이제 회전의 형태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리그룹과 차이를 둘 때 노테이션에서는 소문자 SO3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빅 SO3, 스몰 SO3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시다 보면은 큰 SO3에다가 로고맵을 취해주면은 로고맵이라는 함수를 이제 취해주면은 그럼 이제 스몰 SOC가 되고 스몰 SOC에다가 엑스포넨셜 맵을 취해주면은 그럼 빅 SOC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리 그룹은 여기 이
이걸 뭐랄까 에타라고 하나요? E라고 하나요? 엡실론인가요? 여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 모든 이제 3D 공간 안에서 가능한 모든 회전에 대한 값들이 요 파란색 원의 위에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란색 위에 점 매니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리그룹 매니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원 위에서는 불가능하고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아서 그 특정한 점 위에서 이 뭐랄까요 수평이 아니라 평행하다 해야 되나요? 특정 점에 대한 평행면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서 이 면은 이제 2D 공간이 됐으니까 이 2D 공간을 저희가 사실은 뭐 정확히 2D는 아니지만 이런 면을 가지고 저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리니어 벡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으로 이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리니어 벡터가 아니거든요. 한 바퀴 삥 돌아갖고 오면은 이제 000이 아니게 돼 버리는데 여기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이 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000이고 확실하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회전에서 회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점에서 다른 회전으로 이렇게 원을 타고 이렇게 온다 라고 원래는 리 그룹에서의 연산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리 알제브라 그러니까 탄젠 스페이스로 연산을 가지고 가면은 이 면 위에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직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엑스포넨셜 맵을 통해 가지고 이 직선인 이 선을 이 구 위에다가 이렇게 찰싹 붙여서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랑 리그룹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특정 SO3 값에서 미분을 취할 때에는 로컬한 공간, 그러니까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공간들을 이제 선택한 후에 미분을 진행하고 다시 리 알제브라 다시 이제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리 그룹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은 그러면은 리그룹 공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택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 GBP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수식은 전부 빼고 얘기를 하면은 GBP에 들어가는 스텝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Variable to Factor Message Computation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베리어블에서 팩터한테 정보를 한번 넘겨줘서 팩터가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팩터도 이제 다른 베리어블들한테서 이제 다 받았었던 정보를 가지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꼬였네요. 네, 이 팩터에 대해서 연결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 베리어블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팩터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팩터에 밀어 넣고 나서 나중에 이 팩터가 이 다시 베리에블한테 넘겨주면은 주변에 있었던 베리에블에 있었던 이 빌리프들이 전부 다 함축돼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보지 않고도 이 베리에블에 대한 빌리프를 구할 수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마지널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없이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널 인퍼런스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팩터들한테서 받아가지고 이 베리에블에 대한 빌리프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GBP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섞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수식 부분은 다 이 두 개를 섞는다 뿐인데 사실 처음 봤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막 와 이거 막 어디 논문에서 본 적이 없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과 그리고 새로운 노테이션과 막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뭐 저희가 보통 한다면 뭐 덧셈, 뭐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이 정도만 하지 보통 이런 굉장히 특이한 덧셈이나 특이한 이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겁을 먹으실 수가 있는데 겁을 먹었다 싶으시면은 그러면은 요 논문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저게 어떤 표시인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상 저 그 이제 플러스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는 어떤 특정 회전값과 다른 회전값을 넣어놓은 그 같이 더한다는 뜻인데 얘네가 똑같은 벡터 공간에 있는 게 아니래 가지고 그냥 단순히 값들을 플러스로 더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SO3가 아니게 돼버려서 어떤 로테이션 더하기 다른 로테이션을 로테이션 공간 안에서의 더하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코비안 이런 거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다 이 리그룹 그 거기서 나왔던 수식들 그리고 GBP에서 나왔던 수식들 두 개를 섞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치환을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식들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GBP 쪽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 컴퓨테이션, 뭐 팩터 포텐셜 업데이트, 그리고 그 뭐야 빌리프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식들에다가 그대로 여기에서 원래 이제 스테이트가 차지하는 부분을 리 그룹에 대한 정보를 넣습니다. 근데 리 그룹은 단순히 그냥 미분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미분을 해야 되거나 덧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리 그룹에 해당하는 덧셈과 리 그룹에 해당하는 미분으로 갈아치워주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코비안 컴퓨테이션이 있는데 뭐 막 라이트 자코비안 이런 것들이 또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또 역시 논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말로 설명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스테이트는 이제 리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메시지로 나중에 저희가 정보를 던질 때도 회전값 또는 이제 회전과 트랜슬레이션이 들어간 트랜스포메이션 값이 리그룹으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이 던져지는 프리시전 매트릭스. 프리시전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은 뭐 프리시전 매트릭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원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사실 얼마나 이 스테이트가 언설텐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인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이 스테이트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또 연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로컬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나서 이 스테이트 값과 함께 메시지로서 보내고 나면은 그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식 부분은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현 디자인을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이제 로봇들이 글로벌 클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클럭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로봇들의 시계축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0초다 그러면 모든 로봇들에게 0초고 지금의 1초다 그러면 모든 로봇들에게 1초라는 겁니다. 그리고 팩터 그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안 쓰는 게 낫겠네요. 네, 팩터 그래프는 로봇들이 처음에 딱 눈을 뜨고 나면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있고 움직이면서 자기 자신만의 팩터 그래프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될 텐데 네, 로봇들 각각이 팩터 그래프를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팩터 그래프를 구현하는 방법도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난 10개의 포즈만 가지고 있는 이런 윈도우 기반의 팩터 그래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끼리 통신을 또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면은 로봇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로스나 로스2에서 사용하는 퍼블리쉬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펍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아니면 원한다면은 다른 걸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펍선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퍼블리시하려는 입장 쪽에서 너무나도 너무 이 퍼블리시한테 오래 걸려버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중간에 끊긴다라고 하면은 통신 실패로 드롭이 될 수 있다. 그 메시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케이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로봇이 연산한 자기 자신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 로봇 위치감, 그러니까 옵서베이션과 오도메트리 값은 자기가 센서로 이제 받아오고 연산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센서는 오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센서 값들은 가우시안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가우시안 형태를 띄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네, 그래프부터 보여드리자면은 비교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GT샘이 있고요, GBP가 있고 윈도우즈 GBP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 GBP가 제일 오차가 큰 것 같고 이제 AP는 이제 Absolute Position 포즈 에러인가 포지션 에러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 추정이 불안정했다 또는 이제 네, 부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일 정확한 거는 GT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BP 그리고 윈도우 GBP 있는데 윈도우 GBP가 제일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실 요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0.08m나 0.06m나 다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 차이 없었다. 그러니까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훨씬 더 오차 수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차의 베리언스도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서로 소통하고 있는 로봇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제 그 빌리프 업데이트 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뭐 로봇이 128개였고 노이즈가 있었을 때 GT7은 뭐 이제 뭐 0.06 그리고 GBP는 0.10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0.06m의 오차가 있다 해서 6cm 차이 나는 거랑 10cm 차이 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타날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GBP에서는 로봇의 수를 늘리면 늘려서 시뮬레이션에서 1000개까지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정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 매저먼트 여기서는 일부 실험에서는 일부러 어, 데이터에다가 그 메시지에다가 노이즈를 30%씩 줘가지고 일부러 데이터를 컬옵션 시켜서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가 오가는 100% 중에서 이제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했는데 80%까지도 아웃라이어가 들어가 있어도 이게 정확한 걸 얻어내고 90%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야 좀 오차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fractional message dropped 이거는 일부러 메시지를 이제 그 보냈지만 도달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건데요. 그냥 받는 쪽에서 랜덤으로 그냥 처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에러가 잘 안 오르다가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드롭이 되면은 그럼 이제 오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레디어스라는 것도 있는데 로봇이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주변에 몇 미터 안에 있는 그 로봇들하고만 소통을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 실험 공간은 100m 곱하기 100m인 굉장히 큰 아레나에서 진행해가지고 로봇을 던져 놓은 거고요. 거기서 이제 10m 안에 있는 로봇들하고만 소통하게 했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개 로봇들하고 동시에 소통하는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굉장히 크고, 이 레인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로봇들과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정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레벨, 요것도 이제 이 아웃라이어랑 노이즈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잘못된 데이터를 심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심어주는 거고, 노이즈는 이제 말이 되는 데이터인데 거기에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잘못되게 조금씩 변형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이즈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오차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않는다. 약 30% 정도까지는 노이즈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 요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급하게 이 파일이 날라가지고 마지막에 빨리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실제 이제 또 실험을 했는데, 실제 실험은 아쉽게도 막 1000개의 로봇을 막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 터틀봇 이 버거가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터틀봇 로봇을 9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앞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리얼센스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RGB만 사용해가지고 상대편의 로봇에 보이는 마커를 보고 나서 포지션을 이제 읽고 그걸 가지고 옵서베이션을 가지고 자신의 빌리프를 업데이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통신은 아까 그 얘기했던 로스2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위에는 지금 리플렉티브 마커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무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바이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랜드마크가 전혀 없이 그 주변에 사실 비콘 같은 걸 놓을 수도 있는데 비콘도 놓지 않고 로봇들끼리도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랜덤 값의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네모나게 움직여라, 네모난 트라젝토리를 가지고 움직여라 라고 했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뭐 오른쪽 위에 있는 애는 그래도 네모나게 잘 갔는데 다른 것들은 뭐 동그라미를 그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포즈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인터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 소통만 하고 랜드마크는 쓰지 말아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정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서로 소통은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 고정되어 있는 랜드마크만 보고 해라라고 하면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랜드마크 기반의 로컬라이제이션, 그 뭐 비콘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AR 마커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랜드마크를 안 쓰고 인터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한 게 랜드마크를 쓴 거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GBP가 기존의 마커 기반 로컬라이제이션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거를 마지막으로 전부 다 쓰고 나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상을 몇 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거를 네, 로딩 중이었군요. 네. 이 리쿠 무라이 이분이 예전에 학교에 가갖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기는 뷰어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다 그래갖고 이 뷰어를 직접 만드는데 네, 뷰어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로버스트 팩터스에 대한 그 뭐랄까 데모인데, 로버스트 팩터스가 뭐냐고 하면은 가우시안 그 메시지를 이제 보낼 때 거기에 들어있는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오차가 있는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오차 값이랑 아니면 이런 레지듀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기존에 슬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로버스트 커널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로버스트 커널이라고 하면 뭐 휴버, 튜키 이런 지난 논문들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네, 그 아까 전 비트비유에서도 휴버 커널 썼다고 하는데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러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여기서 제너레이션하게 만들었는데 그 메시지 아웃라이어를 일부러 껴놨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이상한 데에서 이렇게 옵서베이션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콜옵션 된 데이터를 엄청나게 껴놓은 거예요. 로봇하고 로봇 사이에서만 이어져야 되는데 막 이상한 데 로봇이 있다라고 이렇게 넣어놨지만 이거를 GBP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데에서 애초에 GBP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커널을 통해서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알아서 드롭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그걸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다음은 다이나믹 에디션입니다. 다이나믹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들이 디플로이 돼가지고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위에다가 로봇을 툭툭툭툭 떨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귀엽죠. 뭔가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막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 로봇이 자기 포지션을 로컬라이제이션 잘 못하고 있었지만 옵서베이션과 메시지를 몇 개 주고받더니 딱 자기 위치를 잡아서 제대로 로봇 웹의 파트에 들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비콘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다가 그냥 맘대로 랜덤 위치에다가 로봇 스포닝을 막 해놓으면은 처음엔 자기 위치가 어디지 어디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GBP에서 딱 찾아가지고 자기 위치를 제대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자분께 이 영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본 게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다가 갑자기 이렇게 삥 돌아간 애들은 뭐냐? 라고 여쭤봤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뷰어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떨어졌었을 때도 사실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GBP에서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제 위치로 움직이는 거를 표현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아웃라이어로 돼가지고 애초에 얘가 없어져 버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제 위치를 찾아간 건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로봇의 데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걸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땅에다가 네, AR 마커를 이제 박아놓고 나서 이 로봇들이 돌아가면 움직이면서 무조건 이 마커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커를 보면서 잘 이렇게 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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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로봇의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움직이면서 뭐지? 싶다가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도 지금 이렇게 바꿨고요.
근데 처음엔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다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얘가 플래닝에서 가기는 일단은 이 연구의 스코프를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 스퀘어 트라젝토리에 계속 있기만 하면은 성공이다라는 걸로 일단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와서 두 개의 로봇을 딱딱 건든다고 하고 첫 번째 건 방향만 이렇게 바꿨고 이번에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뭐 랜드마크를 보면서 자기 위치를 잘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서로 소통하면서도 위치를 잘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리로컬라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코너점으로 돌아왔고요. 지금 얘는 방향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스퀘어 트라젝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비컨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다른 로봇을 그냥 하나 쓱 납치해와도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중간 거를 제가 네, 영상을 스킵하다가 그냥 쑥 가버렸는데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납치를 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하러 빼갔다 또는 뭐 배터리 충전하러 빼갔다 이렇게도 해도 자기들끼리 소통은 계속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 랜드마크를 보면서 계속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놔도 둘이 박을 뻔해도 그래도 둘이 알아서 위치를 북적북적하면서 위치를 찾아가가지고 결국엔 다시 스퀘어 트라젝토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랜드마크가 있었던 거고요. 랜드마크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상 똑같은 실험입니다. 똑같은 실험이에요. 그냥 여기서 중간에 하나를 이렇게 또 위치랑 방향이랑 바꿨더니 결국에는 네, 결국엔 다시 또 스퀘어 트라젝토리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또 로봇 한번 쓱 빼가도 결국에 또 다시 잘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실험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번 네, 이렇게 해서 제 발표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엄청 초과했네요. 거의 한 시간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시계가 안 보이다 보니까. 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네, 전반적인 건 이해가 되고 저도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 있다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혹시 제가 한 가지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뭔가 그 메시지가 이제 서로서로 주고받을 때 뭐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뭔가 그런 시간 정보도 같이 뭔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바도 있을까요? 음, 이거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글로벌 클럭을 가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V1의 알파랑 이제 V1 베타랑 이게 1이 사실상 그 같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타임스탬프 1, 1이라는 건데 어떻게 얘가 얘를 보고 나서 이거를 같은 시간대라고 판단을 했는가 그리고 이거를 메시지를 보냈을 때 요 스테이트에다가 보냈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라는 부분이 이게 그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 안에다가 타임스탬프를 같이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로스2에서 이렇게 토픽을 이렇게 보낼 때 그 안에는 타임스탬프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아마 연산이 된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딜레이가 생겨서 들어와도 그 메시지 안에 타임스탬프가 로깅돼서 와 있기 때문에 요 스테이트에다가 보내려고 한 거구나라고 해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정확히 쏴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리그룹 리알제브라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셨을까요? 제 기우군요. 그걸 뺐었으면 30분은 아꼈을 텐데.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레코딩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아,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아마 이전 발표자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GBP가 그러니까 그런 아웃라이어나 아니면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떠한 원리로 이게 그, 로버스트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간단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저도 사실 그 로버스트 커널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될지를 조금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조금만 고민해볼게요. 아, 뭔가 아까까지만 해도 뭔가 좀 애매하게 이해가 됐었던 부분이 방금 전 질문으로 딱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어, 어떤 베리어블에다가 빌리프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베리어블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녹화할 때 화면을 조금만 위치를 바꿀게요. 네. 저희가 어떤 여기 베리어블이 있고 팩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베리어블 값을 업데이트할 때는 팩터들마다 팩터 투 베리어블 메시지를 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아이고 네, 여기에서 되는 거랑 비슷하죠. 뭐 예를 들어서 V2 베타를 업데이트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초록색 팩터에서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여기 빨간색 팩터에서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까만색 팩터도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까만색 팩터도 이렇게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전부 다 프로덕트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최종 빌리프가 나온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네 개의 메시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가 잘못된 좀 그 잘못 연산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옵서베이션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온 아웃라이어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맞는 값이라고 빌리프를 보내는 것 동시에 옆에 이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probability distribution이야라고 해주는 그 precision 매트릭스가 같이 온단 말이죠. 뭐 information 매트릭스, covariance 매트릭스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까지 지난 강의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나 아니면 뭐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메시지들에 비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그럼 걔네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게 웨이트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메시지가 왔는데 얘네 네 개가 똑같이 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면은 이 믿는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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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0.2, 25%씩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새 요 메시지 업데이트 하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서 뭐 휴버나 아니면 뭐 튜키 이를 썼던 로버스트 커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하면은 이 그 여기서 얘기하는 레지듀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가 얼마나 부정확하냐에 따라서 얘를 아웃라이어로 처리를 할 건가 아웃라이어가 처리되면은 이제 아예 0이 돼버려요. 그냥 웨이트가 없는 애 취급을 해버리고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낮은 그 지분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딴 애들이 이제 막 0. 딴 애가 40%또 다른 애가 40% 다른 애가 이제 뭐 19% 그리고 마지막 하다 1% 이러면 1%가 굉장히 큰 오차값이라고 해도 얘가 가져가는 지분이 굉장히 적어서 빌리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게 될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로버스트 커널이라고 해서 뭐 네. 이것도 로버스트 커널 디자인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웹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웹사이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로버스 이건가?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튜버 큐키 로스 대충 이렇게 치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딱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에러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오차가 0인 경우, 100%의 정확도 프리시전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리스트 스퀘어 펑션을 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플루언스가 0인 그 뭐랄까요? 웨이트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 웨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 뭐랄까요?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웨이트를 더 추가로 이렇게 줘버립니다. 큐키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스레시홀드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시즌 매트릭스랑 같이 보내져 가지고 네. 그래서 GBP를 할 때 받아들이는 메시지에서 애초에 올 때 그 커널을 적용하는 순간에 아 얘는 뭐 일단 뭐 연산은 하되 얘가 정말 막 지분이 0.01% 또는 0%만 가져가는 애구나라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 메시지를 그 일부러 메시지들을 이 리쿠 무라이 이분이 이제 일부러 컬옵션을 했을 때도 로버스트 커널이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웨이트가 빵이 돼야 되냐고 아예 애초에 잘라져서 그렇게 아웃라이어 무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존의 슬램에서도 똑같은 테크닉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약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뭐 야외에서 슬램을 한다고 하면은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라이플롱 슬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 여기서 설명해 주신 게 랜드마크가 없어도 결국에 통신을 통해서 계속 로컬라이제이션을 에러를 줄이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혹시 어떠실까요? 음, 저는 사실 라이플롱 슬램이라는 토픽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아, 저도 뭔가 방금 전에 그냥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생각은 로봇 한 대만 주변에 환경을 옵서베이션 하면서 보면서 가면서 나머지 로봇들은 그냥 인터커넥션만 가지고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 연산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저렴한 플랫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비주얼 오도메트리, 라이더 오도메트리 하는 애만 좀 비싼 장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V2X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플롱 슬램. 라이플롱 슬램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환경이 바뀌어도 된다는 어, 환경이 이건 바뀜에 따라 약간 맵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음, 그런 네, 음, 음, 오, 네,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이 틀어지고 있을 때 그때 네, 사실 주변에 다른 로봇들이 몇 대가 또 같이 가고 있으면은 걔네를 기반으로 포즈를 정확하게 추론해가지고 새 맵으로 덮어 씌울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실제로 그 자율주행 차량들이 오토라벨링 같은 거 할 때 전략 중에 하나가 차가 한 대만 가가지고 데이터 수집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두 대, 세 대씩 동시에 풀어갖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음, 원래는 차 한 약간 대다 카메라 이렇게 둬봤자 베이스라인 1~2m밖에 안 되는데 옆 라인에 차량이 있으면 크게 트라이앵귤레이션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1번 차량에서 실패한 걸 2번 차량에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형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슬램 멀티 세션 슬램이라고 불리는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얘기인 것 같고, 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라이프롱 슬램이랑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액티브 슬램이랑 좀 다른 건가요? 다이나믹 슬램이랑? 제가 뭐, 아는 액티브 슬램은 아직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환경에 대한 맵을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로봇 청소기를 처음 보는 방에서 틀었을 때 그 지도를 만들기가 액티브 슬램이라고 알고 있고, 네. 라이플롱 슬램은 방금 네, 혁진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해서 맵을 한번 만들었지만 그 맵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디서 봤던 논문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해가지고 드리프트 에러를 잡는 로컬라이제이션 음,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면은 연산이 잘 되니까 성능이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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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거 아까 키메라 멀티 영상 보여드렸던 것도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채팅에 네, 라이플롱 슬램 중에서 날씨랑 낮밤 달라지는 걸 데이터셋에 넣은 분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